저번 시간에는 퇴직연금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 시장 현황과 앞으로 나의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포트폴리오까지 우리 문찬영 전문가님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내 거를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면 되게 좋아요. 맞죠? 그리고 전체적인 건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가 연금제도 3개 중에서 국민연금을 공적연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사적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적연금이야 사실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쭉 내고 어떻게 받아야 돼요? 주는 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조절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적연금은 개인의 어떤 계좌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가 뭔가를 손을 좀 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현황을 볼게요. 우선 사적연금 중에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개인연금 안에서는 또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연금보험이 이제 세제 비적격이라고 해서 비과세연금을 얘기하는 거고, 연금저축은 세제적격연금이라고 해서 연금저축. 연금저축이면 또 뭐죠? 세액공제연금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분되고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퇴직연금이 250조, 2020년 말로 250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 저축이 151조, 비과세 연금이 213조 정도 됩니다. 전체가 617조 정도 되고요. 지금은 좀 더 커져 있고, 특히 퇴직연금이 작년 말, 2021년 말로 260조 정도가 좀 넘었습니다.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그죠? 퇴직금은.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언론 기사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퇴직연금 계좌의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뭔가 그죠? 운용이 뭔가 잘못됐나? 뭔가 누가 잘못 만지고 있나? 이게 아니라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퇴직연금 자산 중에서 원리금 비보장형,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 상품을 가입하는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90%는 그러면 원금 보장 상품, 거의 예금이나 현금성 자산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이 안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되게 문제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런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같이 설명해 주세요.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특히 올해 7월 달입니다. 디폴트 옵션이라고 해서 디폴트 옵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입자의 성향에 맞게 원리금 보장형이냐 아니면 인프라 펀드냐 아니면 장기 가치 상승형이냐 TDF냐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의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하면 그냥 알아서 금융회사에서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상품 구성들을. 내가 고민하다가 그냥 현금으로 유지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디폴트 옵션 기본적으로 이게 구성되는 옵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전반적인 퇴직연금 시장에 좀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좀 더 IRP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볼 텐데, IRP를 이제 간혹 IRP 계좌가 별도의 세액공제가 되는 개인연금 계좌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IRP는 개인연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의 한 종류일 뿐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IRP 계좌는 개인연금 계좌라기보다는 퇴직연금군에 속하는 계좌다 이해하시면 되고, DB나 DC IRP를 받아서 연금으로 받는 계좌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세액공제라는 걸 부여해 주는 건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추가로 더 납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연금 추가 납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금액에 맞게 세액공제를 해준다. 근데 세액공제가 좀 헷갈린 게 있어요. 왜냐면 연금저축은 예전부터 있었고 2001년부터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있었고 IRP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좀 헷갈리는데, 왜냐면 일단 연금저축으로 해줬던 게 연간 400이었고요. 연간 400만 원 나입하시면 13.2%를 세액공제 해줬고, 이 중에 연봉이 5,500 이하냐 1억 2천 이상이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지고, 연소득이 1억 2천 초과되면 공제 한도가 400에서 300으로 떨어지고, 이런 정도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구성을 하면 되냐면 IRP 계좌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계좌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시면 IRP 계좌만 미리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연간 700만 원을 납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딱 최대 한도의 세액공제가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이미 연금저축을 하고 있었다. 연금저축에서 한 400만 원을 납입하고 있었는데 700만 원을 더 채우고 싶다 그러면 IRP 계좌를 만들어서 얼마? 300. 그쵸?
300을 더 넣으시면 됩니다. 산수 되게 간단해요. 간단한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체크할 거. 내가 연소득이 올해 1억 2천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뭐 연차가 많이 되셔가지고 올해 안에 연봉이 1억 2천 초과할 것 같다 그러시면은 연금저축에 공제되는 게 이제 3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00만 원 나입하는 거를 미리 좀 줄이시고 미리 줄여요. 미리 300으로 그냥 줄이고 IRP에다가 400을 넣으시면 돼요. 그때부터는 그렇게 쭉 가시면 돼요. 그때부터는 연금저축은 300, IRP는 400 이렇게 해서 연금저축 계좌는 특이한 또 특징이 있는데 보험사에 있건 뭐 증권사에 있건 보험료 납입하는 걸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연금저축 계좌만 그래요. 조정하고 또 IRP 계좌 활용해서 세액공제 금액 맞추면 된다 하는 거고 사실 또 여기서도 이제 뭐 특정 금융기관을 제가 뭐 홍보한다기보다 증권 계좌를 활용하시면 좀 편하죠. 나입하는 게 자유롭기 때문에 예, 자유롭습니다. 자유납입이 가능하다는 거. 맞습니다. 편하게 자유납입이죠. 예, 물론 이제 이게 공제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인출하는 건 제한되지만 납입은 증권사 계좌가 편하다, 자유롭다. 그래서 뭐 연말에 연말 되면 바빠요. 연락해도 10월 달부터 저는 연락을 드리거든요. 세액공제에 대한 상담도 해드리면서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은 안 듣다가 12월 30날 4시에 문자가 옵니다. 오늘 넣어도 되나요? 그러면서 당장 넣으세요. 이렇게. 지금 연금에 대한 제도하고 세제 혜택 알아봤는데요. 그럼 퇴직연금 우리 직장인들이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될까요?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떤 상품이라는 걸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가입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펀드나 ETF 상품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물론 작년에 뭐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이 엄청 활성화되면서 뭐 남녀노소 그렇죠 주식 투자 막 관심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ETF 같은 것도 관심이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배분을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결론은 네, 상품을 찾는 것보다 이 구성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글로벌 자산 배분 이 표 그림을 보시면 어느 나라의 그 주식시장 비중이 가장 높죠? 미국이 제일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절반인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미국과 캐나다 이걸 우리가 북미 시장이라고 하는데 북미가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생각보다 한국이나 아시아 쪽 개별 국가들의 그 전 세계 시가총액 비중은 낮은 편이에요. 생각보다 높지 않고 그래서 가능하면 요 비중을 좀 맞춰서 예, 미국 펀드라는 건 어차피 분산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비중을 맞추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면 전체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한 60%다 그러면 그 60% 안에서는 이 글로벌 배분을 맞추는 게 좋겠다 하는 거죠. 나머지 40%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원자재나 골드나 뭐 채권, 안전자산에 배분하는 건 또 다른 개념인 거고요. 예, 요걸 좀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자산 배분을 잘 하시는 게 향후의 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게 거의 뭐 대부분이다 하는 거죠. 네. 내가 뭐 마켓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지금이 좋아요, 나빠요 이런 걸 막 고민하지 마시고 예, 어차피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죠? 매년 돈이 들어오면서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유식 펀드랑 비슷한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장이 안 좋으면 좀 뭔가 좀 저렴하게 사는 기회, 저가 매수하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꾸준하게 투자, 매수하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저는 방금 얘기해 주신 게 배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근데 ETF에 투자하거나 펀드에 투자하거나 차이점이 혹시 있을까요? 뭐 네. 투자해야 될 때 주의할 점이나 뭐 꿀팁도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하시거나 좀 급하게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뭐 펀드와 ETF 어떻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펀드예요, 펀드. ETF도 펀드잖아요. 네. 약간 어떤 그 목적이 다른 겁니다. 목적이. 일단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가입했던 펀드는 주식형 펀드라고 하면 전략이 액티브 전략이라고 해서 시장보다 초과 수익을 내려고 하는 전략을 구사해요. 그래서 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고 변경하고 조정하고 하겠죠. 그래서 보통 주식형 펀드를 보면요. 주식 종목이 한 100개 정도 이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종목에 한 3%, 4% 이렇게 작게 여러 가지를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장에 따라서 조절을 막 하는 거죠. 그럼 펀드 매니저가 열심히 일하니까 펀드 매니저한테 월급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펀드는
ETF보다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다. 이게 지금 약간 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많이 생각하는 부분. ETF는 수수료가 싸지 않냐 이거거든요. ETF는 뭐냐? ETF는 그런 걸 조절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스피 200 기초지수를 가지고 그대로 ETF를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 종목의 비중을 조절하지 않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30%면 30%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LG니 네이버니 카카오니 그냥 현재 비중 그대로 배분돼서 펀드가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뭐가 안 들어가죠? 펀드 매니저 월급을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펀드 보수가 저렴하다. 많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펀드는 엄청 많이 내고 ETF는 되게 작은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펀드가 한 1% 정도 낸다고 가정을 해보면 ETF는 0.078 정도? 이 정도의 펀드 보수가 빠져요. 매년 기준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펀드는 이게 운용하는 그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운용 보수도 그거에 따라서 맞습니다. 퍼센트가 네, 높아지잖아요. 물론 ETF도 똑같은 개념이죠. 개념이지만 상대적으로 차이가 커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금 자산이라는 게 1, 2천만 원이 아니잖아요. 회사 오래 다니시고 퇴직연금이들 많이 쌓이시면 커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ETF가 각광받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시장이 상승하면 예를 들면 S&P 500이나 미국 시장이나 코스피가 꾸준하게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ETF가 훨씬 좋을 수 있는 거죠. ETF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ETF도 관심이 많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해외 ETF 상품 네네. 추천도 가능하실까요? 네. 추천이라기보다 제가 그 교육이나 상담을 할 때 되게 많이 듣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디서 그렇게 많이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DC 계좌 IRP에 QQQ나, 이런 거 넣을 수 있어요? SPY, QQQ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 정보를 많이 습득하신 건데, SPY나 QQQ는 미국에 있는 지수를 미국 시장에서 매매하는 ETF잖아요. 직접 투자. 그런 ETF는 안 돼요. 네. 예를 들면 S&P 500 지수를 가지고 국내에서 설정된 펀드. 예를 들면 코덱스 S&P 500 ETF, 타이거 S&P 500 ETF. 코덱스 타이거는 국내 운용사 브랜드 이름이거든요. 그런 ETF는 퇴직연금 계좌나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다. 예,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종목이나 ETF는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외 펀드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ETF를 하려면 그래서 증권 계좌로 하셔야 증권사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말씀하셨다시피 증권사의 이제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연금 자산을 펀드나 ETF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라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 보장형이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실적 배당형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실 저금리 기조에서 기대 수익을 좀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래야 내 연금이 어쨌든 많아지면 남들보다 많이 받고 오래 받을 수 있잖아요. 연금이라는 건 그런 목적도 있지만 항상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 리스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우리가 투자했을 때는 시장 수익이나 그 개별 종목이나 펀드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좀 우리가 좀 덜 관심 갖는 게 하나 있어요. 그 기관 리스크. 내 자금을 관리하는 기관, 금융기관의 리스크도 있어요. 그쵸. 예를 들면 예전에 은행에 한 10년 전에 그 저축은행 그 부도 사태가 막 있었을 때 예금자 보호 초과된 금액을 투자하신 분들 다 손해봤어요. 손실 봤어요. 예금자 보호는 은행에서 보호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은행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험 처리해 주는 거예요.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그래서 5천만 원 초과된 거는 못 찾는 거예요. 그죠? 근데 특이하게 또 펀드 있잖아요. 펀드. 내 연금 자산이 다 펀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펀드는 또 판매사, 운용사, 수탁사가 이제 구성되어 있지만 펀드는 특이하게 기관이 다 도산을 하더라도요. 그 펀드 자금을 인출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오로지 내 거예요, 내 거. 나만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펀드화 시키는 게 기관 리스크를 또 없앨 수 있는. 단지 여기에서 내가 주식 비중이나 해외 비중을 어떻게 넣느냐 아니면 채권 펀드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포트폴리오와 기대 수익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내 투자 성향에 맞게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남들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고 미국 좋다고 막 미국에 다
몰빵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우리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펀드 한다고 해서 펀드 하면 무조건 위험해 이렇게만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연금 자산처럼 이렇게 뭔가 커지는 자산에서는 아주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은행이 항상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증권사에다가 연금 자산을 두는 게 그래서 그렇게 은행 믿다가 이제 피본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은행서 사고 많이 칩니다. 왜냐면 금리가 낮아지면요, 은행은 어떤 예를 들면 수익성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품들을 다루는데 의외로 굉장히 그 리스크한 투자 상품들을 많이 보내줍니다.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의 그냥 안정성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은행과 금융기관들의 역할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상품들을 좀 이해하고 전문가 상담을 잘 받아가지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금 자산도 예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활용해도 좋다고 알려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투자했을 때 안 했을 때 연금액이 확실히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퇴직연금 계좌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러 가지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관심이 없다예요. 직장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내가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다 보니까. 특히 DB 계좌는 아예 보이지 않잖아요. 뭔가 내가 산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언젠간 DC나 IRP를 받아서 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50대 이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관리를 되게 어려워 하시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우리가 무슨 제도나 세금 문제도 되게 복잡하지만 그 계좌의 운용 방법들도 쉽지 않거든요. 안 해보시면. 그래서 지금부터 예를 들면 개인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를 활용해서 세액공제도 좀 받으시면서 펀드 ETF도 좀 다루고 막 해보셔야 돼요. 열심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퇴직연금 계좌도 직접 관리하고 IRP도 받으시고 연금액도 좀 늘리고 좀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좀 우리가 누릴 수 있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우리 문찬현 전문가님과 너무도 자세하게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고 생각을 달리해야 될 부분을 많이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